파워트레인은 모델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2L 디젤이 장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름이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GLK 220 포매틱 이렇게 D가 붙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이제 D를 정식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GLC 220D 포매틱 그렇게 바뀌었고, 배기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2000cc 엔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정확하게 2000cc가 아니라 1960몇 cc, 1980몇 cc 이렇게 해서 반올림하면 2000cc가 되는 2000cc 미만의 엔진이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20이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배기량이 반올림에서 2.0보다 2.2보다는 오히려 2.1에 더 가깝습니다. 2143cc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2.1L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름은 220D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170마력에 최대 토크는 40.8kgm.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이제 GLC로 바뀌면서 파워트레인의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변속기죠. 변속기가 무려 9단, 네, 9단 자동 9G 트로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엔진에서는 뭐 출력과 토크에 전혀 변화가 없지만 변속기가 바뀐 만큼 아마 운동 성능에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근데 2.2L 디젤 엔진 치고는 출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2.2에 170마력이면 지금 현대 기아에도 2.2L 디젤 엔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랜저 K7, 뭐 맥스크루즈, 네, 이런 차들에 장착이 되고 있는데 맥스크루즈에 장착된 2.2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은 202마력, 그러니까 32마력이 더 높죠. 거기다가 최대 토크는 45kgm 하나 되니까 출력과 토크 면에서 이 차보다 월등히 더 높죠. 그래서 벤츠의 이제 2.2 디젤 너무 오래 우려먹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긴 있는데,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유로6로 바뀌었고 또 뭐 진동이나 소음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나아진 느낌. 맨 처음에 220D 엔진은 좀 시끄러웠거든요. 진동도 좀 심했고, 근데 지금은 분명히 훨씬 더 조용해지고 진동도 없다. 네, 그런 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출력과 토크 수치 면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실제로 차에서 주행 감각이나 아니면 가속감 그런 면에서 현대 2.2에 비해서 많이 뒤지느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제로 100이 8.3초거든요 8.3초면 사실 이게 느린 가속감은 아니죠, 분명히. 네. 그리고 분명히 보면 아무래도 현대 2.2보다 빠르진 않아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빠르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또 차가 많이 안 나간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8.3초의 가속력 자체도 느린 가속력은 아니다. 아마 GLC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겠죠. 9단 변속기로 바뀐 만큼 초반의 가속을 높이기 위해서 초반 기어를 촘촘하게 하고 또 후반의 연비를 좋기 위해서 후반 기어를 이렇게 넓게 세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가속감에서도 유리하고 또 연비에서도 유리하고 그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494km 정도 500km 가까이 탔죠. 그리고 고속도로도 주행하고 시내도 타고 다니고, 네, 그렇게 해서 연비가 지금 이제 14.4리터당 14.4km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연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복합 연비는 12.9km/L인데 지금 14.4니까 상당히 원래 복합 연비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속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뭐 부족한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뭐 엔진 회전이나 그런 부분들도 비교적 매끄러운 편이고, 수동 모드로 바꾸면 변속기가 굉장히 민첩한 편이에요. 벤츠가 원래 이 회전수 매칭해주는 실력이 벤츠가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BMW에서 막 팡팡, 아우디에서 팡팡 올려줄 때 벤츠는 늘 그 회전수 매칭 기능이 없었는데 7G 트로닉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DCT로 적용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최근에 계속 지금은 이제 그 기어 내릴 때 회전수 올려주는 실력이 장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가속력도 무난하고 고속주행도 괜찮습니다. 고속주행도 뭐 무난하고 지금 핸들링 이렇게 돌아보면 분명히 롤이 있어요. 롤은 꽤 크게 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허둥대는 맛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허둥댈 리가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급하게만 돌리지 않으면 자기가 충분히 원하고 인지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롤 자체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안정감 면에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최고속 영역에서도 주행 안정감에서는 뭐 직진은 물론이고 차선 변경 같은 상태에서도 안정감은 크게 무리가 없고요. 네, 컴포트 모드에서 100km로 주행할 때 회전수가 1500 1500이 조금 넘네요. 네, 1600까지는 안되고 한 1550 정도, 네, 1550, 60 정도 RPM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고속 주행한다, 시속 100km로 그냥 주행하면 연비는 완전 잘 나올 것 같아요. 멋진데요. 자,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총 5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컴포트 모드인데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스포츠 플러스 또 인디비주얼 이렇게 총 4가지에다가 맨 마지막에는 에코 모드까지 총 5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성격에 따라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컴포트에서는 엔진과 스티어링 휠 다 컴포트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엔진하고 스티어링 휠이 다 스포츠가 됩니다. 핸들이 좀 더 무거워졌네요. 핸들 감각 무게 자체가 무거워지고 유격이 줄어들어서 움직이면 바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렇긴 한데 롤이 있군요. 네, 롤은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엔진이 스포츠 플러스가 되고, 이건 아마 이제 뭐 변속기도 달라지겠지만 엔진의 응답성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티어링 휠은 2단계밖에 없으니까 스티어링 휠은 그대로 스포츠고, 엔진과 변속기 쪽 반응이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더라. 네, 컴포트로 100km 주행할 때 한 1600rpm 있는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한 단이 내려가네요. 7단. 지금 100km에서 8단이군요. 이게 9단으로 바뀌면, 오, 그렇구나. 100km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8단으로 주행했었는데 그때 한 1600rpm 정도 이던 게 지금 9단으로 바뀌니까 1300rpm으로 떨어지는군요. 와, 장난 아니다. 1300rpm으로 정속 주행할 수 있으면 연비는 진짜 정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8단으로 올라가면 1600rpm 정도로 올라가고, 스포츠 S다 그러면 이제 7단까지로 가죠. 7단까지 가면 바로 이제 2000rpm까지 올라가 버리네요. 자, 이게 이제 6단으로 가면 한 2400, 그 다음에 5단 가면 2800, 4단으로 가면 4000rpm 바로 넘어가네요. 좋습니다. 지금 뭐 기어 내려갈 때 이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CES 이런 게 있어가지고 스포츠 모드나 아니면 M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제 기어 변속이, 수동으로 기어 변속이 안 되던 그런 모델들이 있었죠. 그런 모델이 있었는데 이 차는 이 수동 모드 M 버튼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M 버튼을 굳이 안 누르더라도 바로바로 시프트 패들로 바로 변속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가속하고 나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가겠죠. 이 차는 어차피 운동 성능으로 타는 차는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2.2L 디젤 가지고 힘은 그냥 넉넉한 수준, 그렇다고 해서 아주 경쾌하거나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냥 힘이 부족하지 않은 수준에서 넉넉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달릴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속기가 9단으로 바뀌면서 초반 가속력 자체가 조금 좋아졌고, 또 장거리 크루징에서 9단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뭐 100km에 약 1300rpm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연비에서는 확실하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GLC는 기본형과 프리미엄 이렇게 2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델이 이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도 프리미엄이고요. 근데 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스트로닉 플러스 스티어링 어시스트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버메스트 오디오 여러가지 그 최고급 편의 안전장비들을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쉽게도 이 차에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메스트도 디스트로닉 플러스도. 디스트로닉 플러스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이런데 이제 손 놓고 이렇게 가도 되겠죠. 사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독일 차들 같은 경우에 형 동생 구분을 너무 명확하게 해줬어요. 형한테는 좋은 거 몰아주고 동생한테는 좋은 거 안 줬거든요. 예전에는 디스트로닉 이런 거 아래급에 안 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옵션이긴 하지만 GLE가 있고 GLC가 있으니까 GLC가 뭐 동생일 수밖에 없죠. 근데도 지금 GLC급까지도 그 디스트로닉 플러스나 버메스트 오디오 같은 걸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소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꼭 큰 차가 아니더라도 차는 작은 걸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첨단 편의 장비나 안전 장비 이런 것들은 뭐 다 누리고 즐길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GLE만큼 크지 않은 GLC지만 최고급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냉방 시트는 빠진 거야? 냉방 시트가 빠진 게 참 많이 아쉽네요. 근데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지상고가 꽤 높고 시트 포지션도 꽤 높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데요. 근데 의외로 진동이 충격을 탕 받고 난 뒤에 그 진동이 바로 없어지지 않고 좀 여진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조금 보여서 사실 살짝 의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GLK 때는 이런 느낌 없었는데 우리 GLK는 더 단단했었죠. 더 단단한 느낌이었고 또 여진 진동을 흡수할 때 이렇게 뒤에 그 여진이 남는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사실 거의 없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살짝 아쉬운 점들도 조금 있고 근데 평상시 타고 다니면 뭐 굉장히 편하고 부드럽게 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꾼다고 해도 서스펜션이 바뀌진 않습니다.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차는 주행해보면 아까 인테리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테리어가 C클래스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거를 제외하면 그냥 꼭 승용차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냥 C클래스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C클래스가 이게 예전 C클래스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제는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네, 이 차도 뭐 장거리 다닐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네, 이 차에는 이제 오토 스타트 스탑도 있고요. 그리고 그 벤츠 차들은 오토 홀드 대신에 운전자가 원할 때 좀 더 쉽게 홀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멈추면 이제 시동이 꺼지죠. 꺼진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오토 홀드가 있으면 오토 홀드를 켜놨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홀드가 들어가고 그때 이제 발을 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가끔 이제 그게 오토 홀드가 언제 불편하냐면 이렇게 신호라든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가다가 쓰다를 좀 자주 반복해야 될 때 잠깐 이동했다가 앞에 차가 움직이니까 또 요만큼 와서 또 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홀드가 또 걸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출발하려면 또 한번 엑셀을 꾹 밟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반복하려면 좀 되게 귀찮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운전자가 원하지 않으면 홀드를 안 쓰고 있다가 그냥 내가 원할 때는 그냥 홀드를 쓰고 싶다. 보통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 차들은 여기 이제 파킹 브레이크를 당기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차는 이 상태에서 그냥 브레이크 페달 세게 한번 밟아주면 그럼 홀드가 걸립니다. 지금 발을 뗐거든요. 시동은 꺼져 있고 지금 발을 뗐는데 시동도 걸리지 않고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죠. 지금 벤츠 차들은 이 홀드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차도 지금 그 홀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는 그냥 엑셀을 살짝 한 번만 밟아주면 시동도 걸리고 이제 브레이크도 풀리고 그렇게 해서 바로 또 출발할 수가 있죠. 이 차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서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시동이 꺼지는 편이에요. 대체로. 네, 지금도 시동이 걸렸다 금방 또 바로바로 꺼지죠.
이런 것들도 저번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차들은 다시 시동을 걸린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를 조금 이동해 줘야만 정차하면 다시 시동이 꺼지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이 차처럼 금방 시동을 걸었다가 또 금방 서는데도 바로 시동이 꺼지는 그런 타입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차도 이제 배터리 상태나 아니면 차의 그 세팅 상태에 따라서 바로 시동이 안 꺼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죠. 네,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요. 자, 그럼 수동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벤츠의 포매틱은 기본적으로 항시 사륜 구동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앞바퀴 뒷바퀴에 동력을 항상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차 같은 경우는 앞바퀴에 45, 뒤에 55%를 항상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앞바퀴가 미끄러진다거나 뒷바퀴가 미끄러진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동력이 조금씩 앞뒤로 조금씩 더 분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포매틱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델 중에서도 이제 A 클래스를 베이스로 한 GLA, CLA, 뭐 A45AMG 포매틱, 이런 모델들은 포매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그 차들은 앞바퀴 굴림 방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앞바퀴로 굴리다가 차가 미끄러지거나 가속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뒤쪽으로 동력을 배분하는 방식이고, 그 외에 예전의 포매틱 방식을 쓰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앞뒤 바퀴에 똑같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앞뒤 바퀴에 구동력을 항상 전달하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간 메르세데스 벤츠 GLC 220D 포매틱을 시승을 했습니다. GLC는 이전에 GLK였던 모델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름까지 GLC로 바꿨고요. 이번에 GLC는 S클래스에서 이어져 내려온 그 최신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자인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한 모델로 디자인이 바뀌어서 이전에 GLK가 아주 남성적인 그런 모델이었다면 이번 GLC는 많은 여성들도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아주 중성적인 매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체가 많이 커졌습니다. 휠베이스가 220mm나 늘어나면서 그것이 거의 대부분 실내 공간에 많이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아주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추게 됐습니다. E클래스와 같은 휠베이스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많이 디자인 자체가 C클래스랑 똑같아지면서 승용차와 전혀 다르지 않은 아주 고급스러운 실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체도 커지고 디자인도 좋아지고, 물론 이제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엔진은 유로6로 바뀐 것 외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속기가 자동 9단 구지트로닉으로 바뀌면서 초반에 응답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상당히 좀 경쾌한 맛이 많이 살아났고, 그리고 중고속에서 크루징 할 때 회전수가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연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어떤 공간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주행 성능 면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주행감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의 주행감이 이전 GLK랑은 좀 살짝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충격을 쾅 받았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이 깔끔하지 못한 어떤 그런 거동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살짝 의외인데, 과연 타이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세팅에서 좀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편의 장비 면에서는 지금 이제 두 가지 트림으로 나왔는데, 프리미엄 트림에도 냉방 시트가 없다는 거, 그 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장치들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5가지로 적용이 됐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스트로닉 플러스의 스티어링 어시스트를 적용하게 되면 거의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유지하면서 스티어링 휠까지 차가 알아서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됐고, 버메스트 오디오 같은 것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GLC가 GLK 때 비해서 상품성이나 위상이 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도 덩달아서 올라간 부분이 이제 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가격이 E클래스보다 살짝 더 비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E클래스하고 GLK는 전혀 이렇게 연관성이 혹은 뭔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E클래스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GLK를 고를까? 전혀 다른 성향의 고객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SUV 자체가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E클래스를 고민하는 분들이 GLC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뛰어난 상품성을 갖췄다. 실제로 판매 면에서도 지난달에 전체 수입차에서 2등을 하면서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차 되게 좋습니다. 일단 여유가 있고, 이런 차는 어차피 뭐 달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부드럽게 타면서 여행 다니기에 또는 출퇴근하기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그 풀타임 사륜 구동이다 보니까 연비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는 있는데, 공인연비 12.9인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600km 정도를 주행한 현재의 평균 연비는 14.7을 기록하고 있는, 물론 이제 고속도로를 좀 많이 타긴 했습니다만 연비면에서도 이 정도면 뭐 크게 나쁘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올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공언한 것처럼 GLC 또 GLE를 앞세워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세단들이 난리도 아니게 잘 팔리고 있는데, 그죠? C클래스, S클래스 장난 아니게 팔리죠. CLS 장난 아니죠. 거기다가 올해 이제 E클래스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GLC, GLE까지 가세하면, 올해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금 벌써부터 표정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판매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고객들도 좀 더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GLC 즐거웠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원터치 방향지 시등이라는 거요, 예전에는 방향지 시등을 한번 키면 끄기 전에는 계속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선 변경을 완료하고 난 뒤엔 다시 꺼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한번 탁 건드려 주면 자동으로 3번 깜빡 하고는 자동으로 꺼지니까 굳이 켰다가 껐다가 다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냥 한번 터치만 해주면 자동으로 그 차선 변경할 만큼의 방향지 시등을 켜준다라는 건데,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방향지 시등을 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뒷차에 나는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를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비상 깜빡이를 끄고 다시 또 방향지 시등을 켜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국산차들,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대부분 차들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방향지 시등을 켜게 되면 방향지 시등이 켜지는 그동안에 반대쪽 비상등은 꺼져 있습니다. 뭐냐면 방향지 시등이 우선이라는 거죠. 지금 비상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방향지 시등을 켜게 되면 그동안에는 잠깐 방향지 시등만 켜진다라는 거죠.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비상등과 방향지 시등 중에서 방향지 시등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굉장히 현명한 판단입니다. 네, 국산차에는 이거 아직 아무데도 안 돼 있습니다. 유럽차들 중에서 일부 최신 모델들 중에서는 방향지 시등 우선으로 켜는 요게 적용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차 또 재밌는 거 여기서 하나 또 파생되는 거 이야기 해보면, 네, 원터치 방향지 시등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던 맨 처음에 그때 실수로 이렇게 방향지 시등을 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한 번 건드렸는데 계속 켜지는 거지.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 끈다고 방향지 시등이 깜빡하고 있는 상태에서 끄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다시 방향지 시등을 켰어요. 그랬더니만 이걸 반대쪽에 또 깜빡 하는 거지. 맨 처음 모르던 시절에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끌려고 했는데 잘못하다 보니까 이쪽 3번 하고 있다, 이쪽 3번 또 하고 또 이쪽 3번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방향지 시등, 원터치 방향지 시등 어차피 3번밖에 깜빡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를 끄지 않아도, 그죠? 굳이 끄지 않아도 3번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꺼지죠. 근데
일부 모델들은 이게 꺼지게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방향지 시동이 켜지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을 키면 바로 꺼져버립니다. 그게 이제 BMW를 포함한 최신 일부 모델들의 그 방향지 시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그건 아니에요. 이 차는 삑삑 하는 거, 이거는 방향지 시동을 켰는데 옆에 차가 있으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차 같은 경우는 켜지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을 키면 이쪽은 꺼지는데 이쪽이 3번이 들어요. 이제 최신 모델들 중에서는 방향지 시동을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다시 반대로 누르면 반대쪽에 3번 들어오지 않고 이쪽에 2번째만 하고 나서 꺼진다는 거죠. 그게 최신 버전이라는 거.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요.